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요, 전자 반도체 업계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출이라 함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나 미국의 전자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혹은 그쪽 분야로 대학원을 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뜨죠. 이런 거 스마트폰 관련 기술에서부터, 스마트워치 관련 기술에서부터, 여러분이 쓰는 랩탑, 컴퓨터, PC, 이런 전자제품이 우리 삶에 안 쓰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분야죠. 핫한 분야인데,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거 하면은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들만 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다양한 이런 공대의 재료공학과, 이런 다양한 공대 학부 출신들이 혹은 대학원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반도체 쪽을 혹은 전자제품 그런 제조 분야로 뛰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반도체나 요즘 전자제품은 소형화가 기본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기술 때문이죠. 그래서 작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게 만들기 위해서 회로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회로를 만들 때 뭔가 회로를 깎아서 만든다기보다는 요새는 도금 기술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회사의 기밀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미국의 대학교에서 배우는 반도체 공정 같은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주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도금 기술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도금하면 여러분들이 철에다가 금 도금해서 가짜 보석 만들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반도체 제조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도금 기술에 있어서 간단하게 도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먹다 남은 커피로 지금 도금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허접한 영상을 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도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컵에 커피가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 컵을 보통 이제 도금용어로 베스라고 합니다. 베스. 그래서 목욕통을 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커피 물이 담겨 있죠. 근데 실제로 도금할 때는 이 커피 물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구리 도금을 한다고 하면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는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물질이에요. 그런 액체죠. 구리 이온이 그 안에 녹아서 떠다니는 그런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이 있고 거기다 아까 제가 그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 도금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그렇게 생긴 받침대에다가 도금할 그런 전자제품이라든가 PCB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웨이퍼라든가 뭔가 패키지라든가 그런 걸 거기다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그렇게 도금할 대상을 그 전해질 안에 담그는 거예요. 담근 다음에 그 전해질에 전기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해질 안에 있던 구리 이온이 그 도금할 대상에 달라붙어서 도금이 되는 거죠. 그게 구리 이온이면 구리 도금이고요. 금 이온이라면 금 도금이 되는 거고, 니켈 이온이라면 니켈 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라든가 어떤 도금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면 어떤 금속 같은 게 사실 컨덕터로서 즉 전기를 전도하는 매개체로서 주로 구리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구리가 반도체 안에서 어떤 회로를 이루는 기본 배선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얇게 그 배선을 만들기 위해서 도금을 이용해서 배선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일렉트로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사용하죠. 즉 전해 도금 사용해서 얇은 회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 반도체나 미국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공장을 미국 영토 내에 두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공장 가지고 있어봤자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일 자체가 다 노동 집약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공장에서 뭔가 만들고 나면 폐수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작업하는 작업자가 늘 위험에 노출되죠. 화학약품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3D예요. 결국 3D에 가까운 그런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산업에서 이공계에서 이런 도금 공정은 직접 미국 영토 내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도금하는 공장 찾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미국 영토를 다 돌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에 도금 공장이 없다 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딘가 한 군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미국 영토 내에 이런 도금하는 공장이 없어요. 그럼 도금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최첨단 정밀 도금 대부분 일본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한국이나 대만도 도금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해서 한국, 대만도 도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청은 미국에서 하청을 많이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입장에서 이런 공장이 없어요.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가보시면 공장이 없습니다. 아주 청정 지역이죠. 심지어 웬만한 미국 엔지니어링 대기업은요, 가면요 그 산에 캠퍼스 안에 막 토끼가 뛰어다녀요. 막 너무 그 공기가 아주 맑고 깨끗해서 토끼나 막 다람쥐들이 막 뛰어다녀요. 막 그만큼 자연환경이 좋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 어떤 공장, 팩토리 이런 거는 미국 안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해외, 주로 요새는 아시아죠. 아시아에 있는 이런 해외 공장에서 이런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금을 뭔가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즉 어떤 회로 패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패턴대로 도금해 주세요 하고 이제 아시아에 하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도금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전자회로를 막 붙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해질에 담가서 아시아에 있는 공장 어디선가 이제 미국이 의뢰한 그 제품을 만들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도금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주 조그마한 막대기를 넣었지만 실제로 산업에서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도금이 이루어지는 과정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산업에서 쓰는 그 도금 배스는 정말 엄청 커요. 집 아파트 몇 채만한 엄청나게 큰 그런 도금 시설이 있고 그 안에 그런 전해질이 담고 있는 배스가 엄청나게 커요. 거의 집채만한 그런, 혹은 집채보다 더 큰 그런 배스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도금 그런 할 대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계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도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금할 오브젝트가 오른쪽 끝에 있는 거랑 왼쪽 끝에 있는 거랑 도금 두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상징적으로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그런 화학 반응을 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저 안에 전해질 안에 저렇게 유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물체를 흔들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물체는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전해질이 막 움직이겠죠. 일부러 어떤 펌프라든가 아니면 순환기 같은 걸로 저런 것들을 막 이렇게 순환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해질을 좀 더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도금을 하다 보면 도금할 물체 주변에 있는 그런 전해질 액체에서 그 금속 이온이 결국 도금할 물체로 도금이 되면서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 안에서 이온의 농도가 불균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전해 용액을 계속 뭔가 이제 흐르게 만드는 뭐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죠. 뭐 프로펠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펌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사용해서 이 액체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제가 앞서 말한 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뭔가 공장 같은 거를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fabless, 즉 공장이 없는 전자제품, 공장이 없는 반도체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설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공장이 미국 안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보면 미국 안에서 이 해외 생산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앉아서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전자제품, 뭐 반도체 이런 거는 보통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회로 설계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인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자공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현상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설계할 때는 전자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생산할 때는 비전자공학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뭐 예를 들면 저 유체의 흐름, 뭐 저런 건 기계공학이죠. 유체역학. 그리고 케미칼 리액션, 이런 거는 화학이나 화공과에서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랑 별 상관없는 게 생산할 땐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멀티피직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물리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현상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도금에서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첫째, 전해 도금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화학 반응, 그렇죠? 그 두 번째 현상은 그 전해질이 막 흘러가죠. 그 베스터브 안에서.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 이거는 기계공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이 제품을 원래 설계한 사람 누구죠? 전자공학 설계 엔지니어예요. 자, 그래서 이건 또 전자공학에서 요구하는 리퀘어먼트를 최종 제품이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좀 멀티피직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학과 출신일 수가 없어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자공학 나오신 분들은 이런 양산, 뭐 생산 이런 걸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회로 설계만 잘하면 됩니다. 뭐 그게 필터면 필터 설계, 뭐 그게 CPU면 CPU 설계만 잘하면 돼요. 양산을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양산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냐? 기계공학, 화학공학, 뭐 이런 사람들, 재료공학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안에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을 뭐 제조업을 미국 이공계는 이공계 안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런 제조 공정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장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저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듣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 도금해야겠네 그런 생각하시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정말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직도 구독자분 중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미국에서 이거 공부하면 어때요? 이거 공부하면 어때요? 이거 공부하면 어때요? 하는데 죄다 제조업 관련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생각 하시냐면, 한국이라는 곳이 사실 제조업이 강한 나라예요. 뭐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다 이런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제조업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그게 인정받고 잘 나가는 엔지니어예요. 하지만 미국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로 쳐요. 뭔가 실제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공계가 제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설계 중심적, 특허 중심적, 기술 개발 중심적으로,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미국 이공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공계에서는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 도금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만약에 마음속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여태까지 계속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제 얘기를 듣고 도금해야겠네 그게 아니라 케미칼리 리액션 되는 플로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케미칼리 리액트 되는 플로우, 즉 화학적으로 반응하면서 흘러가는 유체, 이거는요 어떤 특정 학과 출신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계공학과 출신은요 플로우, 즉 유체역학은 잘해요. 왜냐면 그 기계공학의 4대 역학 중 하나가 유체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체역학 뭐 액체가 흘러가는 거 기똥차게 뭐 압력 뭐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풀기 뭐 이런 건 기똥차게 잘해요. 근데 기계과 출신들은 케미칼 리액션에 약하죠. 그리고 전자 회로 뭐 이런 거 설계에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케미칼리 리액트된 플로우로 뭐 반도체나 전자제품 생산하는 건 기계공학과 출신이 온전히 잘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화공과 출신들은 또 뭐가 강하냐면 화학과 출신이나 화공과 출신들은 이 케미칼 리액션에 당연히 강하죠. 하지만 또 다른 거에 약할 수 있죠. 뭐 전자제품 뭐 설계라든가 전자제품의 일반적인 뭐 제조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체의 깊은 이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화공과에서 좀 요즘 유체 많이 가르쳐요. 하지만 아무래도 기계공학과 출신에 비해서 유체 같은 게 좀 약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재료공학 출신들은 그런 어떤 최종적으로 그래서 완성된 재료의 그런 도금의 어떤 막의 성질 뭐 그런 거는 기똥차신데 아무래도 유체나 뭐 그런 케미칼 리액션에 조금 약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고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기계과 출신들은 뛰어들어서 유체역학을 바탕으로 화공이나 전자를 좀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고, 화공하시는 분들은 화공을 바탕으로 혹은 화학하시는 분들은 그 케미칼 리액션을 바탕으로 거기다 유체를 좀 더 공부하시고 전자제품 좀 기본적인 설계 같은 거 좀 공부하셔서 뛰어드시면 되고, 재료과 출신들은 마찬가지예요. 유체나 뭐 그런 케미스트리 좀 공부하셔서 뛰어드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미국에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로 치는 인재는 시뮬레이션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그 해외 양산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량을 혹은 양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요 메인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금 두께가 왼쪽이랑 오른쪽이 달라. 그러면 그거를 뭐 도금 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테스트 해볼 거냐고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화학 물질들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도금 시뮬레이션도 있고 케미칼 리액션 시뮬레이션도 있고 뭐 유체 시뮬레이션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전자회로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 다양하게 복합돼서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이 되게 미국에서 인기예요.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제가 말한 이런 다양한 복합적 물리적 현상들을 다 일어나도록 한 시뮬레이션 안에서 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 잘 하시면 뭐 연봉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연봉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미국 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 뭐 그러니까 액체가 흘러가면서 화학적으로 반응하면서 막 그게 전기적으로 막 어떤 반응이 있고 막 그런 현상. 뭐 제가 도금을 예로 들었는데 도금 말고도 많아요. 전자 뭐 반도체 제조 공정에 그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멀티 피직스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비전자공학 출신들, 뭐 화공, 기계, 뭐 재료, 뭐 물리학과도 괜찮아요. 물리학과,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걸 공부하시고 이런 미국의 반도체 회사나 전자 회사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연봉이 제일 센 데가 컴퓨터 IT 뭐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뭐 전자공학과 출신들하고 똑같은 연봉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기계과, 화공과, 재료과 요즘 사실 뭐 한국에서는 뭐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반도체 쪽으로 좀 하셔가지고 미국 진출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국 진출할 때 그런 비전자공학과 출신들이 그런 반도체나 어떤 전자제품 뭐 이런 인더스트리에 뛰어들면 굉장히 좋다는 요지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고
그런 제조 공정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오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있다 보면요, 그런 제조업 중심적인 것만 보여요. 근데 미국 이공계는 제조업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 아이디어 중심적, 특허 중심적,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창의 중심적.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왜냐면 공장 없이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론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때 제일 좋은 기술이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하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본인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일개 유튜버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분들께서 유튜브를 하도 열심히 보시길래 저도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다양한 경험들을 들어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뭐 그런 영상 몇 개 그냥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다가는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에 다가올 일들이 저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걸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내 삶에 먹힐 것인지 본인이 반드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